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삶이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빠져 있다면. 지은이는 작가이자 임상심리학자 프랭크 텔리스입니다. 삶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가 있으니 사는 행위 그 자체이다. 에리히 프롬. 심리치료에 대한 지식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독창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충분한 자유와 물질적 안락함을 누리고 더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더 오래 산다. 그러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며 불만족스럽다고 말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삶의 여건에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더 자주, 더 많이 슬퍼하고 불안해하며 외로워한다. 오늘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쟁, 살인, 사형, 그리고 테러 공격에 의한 사망자 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매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자해는 15세에서 49세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심장병과 암의 사망자 수보다 많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2분의 1은 14세가 되기 전에 발병한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심각도 지수가 2배에서 심지어 4배까지 증가했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 유병률 중 영국 성인의 자해율은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 영국에서 자살에 이르지 않은 자해에 대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16세부터 24세 사이의 여성과 소녀의 유병률이 2000년 6.5%에서 2014년 19.7%로 증가했다. 심리적 문제로 인한 처방약의 사용도 비례하여 증가했다. 2018년 영국에서 처방된 항우울제는 7,090만 건에 달한다. 이것은 2008년의 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전 세계적으로 9명 중 1명은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현재의 정신건강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비정상이라고 불렀던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더 일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 뒤에는 아픈 상태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이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빠져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의도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 이게 전부 맞아? 하고 물으며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정신적 요인의 기여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난 1만 년 동안 사람의 뇌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 생활이 정신질환과 불만족 수준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말한다. 현대에 사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야기한다. 당신이 현대에 산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불편하고 불행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프로이트의 분석은 전적으로 진화 심리학의 입장과 일치한다. 우리는 특정 환경에서 살도록 진화해 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많이 뒤처지고 새로운 요구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속하고 건강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소셜미디어와 관련하여 많은 불편함과 불쾌감이 생긴다. 특히 청소년에서 정신증은 모바일 화면을 장시간 보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자존감,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 심리적 행복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청소년기의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현대 생활을 특징 짓는 열광적인 수준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무익한 탐색으로 바쁘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끝없는 만족과 좌절에 사로잡혀 돈, 다이어트, 화장품, 소셜미디어, 자동차, 게임, 스마트폰, 트렌드, 패션, 유행 등과 같이 하나에서 또 다른 것으로 돌진한다. 우리는 대화하고 이해받고 싶으며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감각과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고 사랑받으며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수용받고 싶어 하며 역경을 극복하고 목적을 갖고 의미를 찾으며 우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생은 평생의 과업이다.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말하는 행위가 유인원과 같은 조상이 했던 위생 유지 행동인 그루밍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이론은 학계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직관적인 매력이 있었다. 그루밍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인원의 경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우리가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원초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신생아는 외국어와 반대로 모국어를 들을 때 흥미와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더 열심히 젖을 빨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직접적인 대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최초의 욕구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대면 소통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하버드 대학의 종단적 연구를 위해 1938년부터 신체적, 정신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다. 268명의 젊은 남성으로 구성되었던 초기 집단이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1,300명 정도가 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친밀한 관계가, 즉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일생 동안 부나 명성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친밀한 관계는 장수와도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위, 지능지수 또는 유전자보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였다. 유동적이고 즉흥적인 대화 방식은 프로이트의 자유연상 기법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는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들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먼저 하게 한 뒤 제한이나 검열 없이 대화를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프로이트는 내담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우연한 연관성이 그 사람에 대한 흥미로운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요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기억들이 숨겨진 깊은 곳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 같았다. 단순히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정말로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최고의 해결책은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 브레인스토밍에 이어 집중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때 나온다고 말한다. 정신 분석뿐만 아니라 실존주의적, 인본주의적 심리 치료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로운 발언을 옹호한다. 2500년 전 도교의 대가 노자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조언을 한다는 부담을 덜어준다 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심리치료사는 내담자들에게 특정한 답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답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영화 속의 영웅들은 강하고 과묵했으며 그러한 인물들은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묘사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대체로 약하고 감정을 자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양극화는 매우 부정확하다. 사실 말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참는 사람보다 대체로 고민이 적다. 그들의 자의식은 확고하며 오히려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더 자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덜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내부의 안전한 애착이 스트레스에서 그들을 보호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타인에게 전달될 수 없다. 우리 내면의 삶은 외부 세계와 접촉점이 적어질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존적 심리 치료사들은 고독을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 중 하나로 여겼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는 인류의 조상은 선사시대 환경에서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심리 치료학파가 지지하는 반복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심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 이 격언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인간은 인식하고 있든 못하든 간에 배우들처럼 대사를 말하는 페르소나 또는 사회적 가면을 자주 선택한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내면의 욕구와 바람, 그리고 감정이 반영되지 않는다. 단순히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당연하게도 우리가 더 많이 자신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어 능력의 세부 사항과 언어의 변형에 관한 실험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심리 치료사 중 한 명은 프리츠 펄스였다. 1940년대와 1950년대 게슈탈트 요법의 발명 및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상 또는
형태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전체라는 뜻도 있다. 펄스는 우리가 종종 비인격적이거나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고통스러운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주목하였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불안과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전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가끔 우리가 느낌이 안 좋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내가 기분이 안 좋다이다. 우리는 정확히 말하자면 하지 않을 거야인데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항의하는 상황에 종종 처한다. 모태를 아내로 대체하는 것은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밀감은 진실하게 말할 때 비로소 커진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감정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거리만큼 멀어지게 된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가까운 관계는 행복과 장수와 관련이 있다. 심리치료사들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마음과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 예를 들어 충격적인 것을 목격한 사람은 기억을 억누를 수 있지만 그 후 실명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신체적 증상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대체된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즉시 신체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율신경의 분열을 활성화시키며 땀이 나기 시작한다. 거짓말 탐지기는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에 의한 피부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여 작동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밀은 만성적으로 흥분 상태를 유발할 것이며 이러한 상태가 초래하는 생화학적 변화는 신체 방어 체계를 손상시키고 심장혈관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유명한 실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 베이커는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크고 작은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참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어 전략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억압하고 억제하며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기 방어는 종종 비효율적이고 상황을 좋게 만들기보다는 악화시키기도 한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산만하고 행복 수준이 낮다. 우리가 우주와 자연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상호 연결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나무는 물이 지어 있을 때 가장 잘 자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차하는 뿌리를 통해 화학물질과 전기 자극을 방출함으로써 서로 대화하는데 메시지들은 거의 항상 이타적이다. 영양분과 물은 더 넓은 영역의 나무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분배된다. 외로운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니다. 상호 연결의 이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대화할 때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독은 수면 부족, 고혈압, 인지 및 면역력 저하, 우울증,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 현 하버드 종단 연구의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말했다.
외로움은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강력하다. 2016년 사회신경과학자 존 카시오퍼는 가디언지에 만성적인 고독은 조기 사망 확률을 20%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거의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은 말에 엄청난 힘을 믿는다.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1908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정치적 격변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한 유대인 이민자였다. 매슬로가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은 심리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였다. 매슬로는 전자는 피상적이고 후자는 암울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매슬로는 두 심리학에서 무시되고 있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결심했다. 오늘날 그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신분석의 실존적 분야와 겹치는 학파이다. 그는 항상 수수한 복장이었고 그의 연설은 겸손하고 꾸밈이 없었다. 원시적 충동을 중요시하는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더 온화한 관점을 지지했다. 인간은 사랑을 하고 초월적인 순간을 경험하며 각 개인으로서 진화하고 의미를 찾으려 하고 음악에 심취하고 예술 작품을 생산한다. 매슬로의 욕구 계층을 나타내는 정삼각형은 수평선으로 5개의 층으로 나뉜다. 가장 아래층은 공기, 먹을 것, 마실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한 것으로 분류되며 맨 아래부터 맨 위 꼭대기까지 좁아진 각각의 띠는 안전, 사랑과 소속감, 존중, 자아 실현을 가리킨다. 인간의 마음이 생후 7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특별히 더 예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산후 경험, 특히 매우 이른 시기의 경험이 심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 현대 심리학의 초석이 된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 덕분이다. 에드워드 존 모스틴 보울비는 남작의 아들이었다. 유모와 간호가정부들이 그를 돌보았고 하루에 1시간 동안만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7살이 되자 기숙학교에 보내졌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나 불쾌해서 훗날 아내에게 키우는 개도 그곳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울비가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것과 어머니에게 접근이 불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모성 박탈이 주는 장기적인 영향을 목록화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보울비는 생의 초기에 겪은 고통에 관심이 많았다. 보울비는 생애 첫 7년 동안 모성애의 부재가 나중에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엄마나 다른 주 양육자와 분리될 때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저항, 절망, 무감각. 처음에 그들은 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비참해하고 마지막에는 감정적으로 무디어진다. 이별의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억누른다. 나는 종종 이러한 경과가 위기 상태에 있는 성인들에게서 재현되는 것을 보았다. 분노와 비참함 뒤에 운명론적인 무관심이 뒤따른다. 목소리는 로봇과 같이 단조롭고 눈은 개슴츠레해지면서 초점이 없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퇴행할 수 있다. 보울비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선사시대에는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아이와 엄마가 너무 멀리 있어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계속해서 우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오히려 포식자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울음을 멈추고 고통스럽게 움츠리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적의 전략이었다. 숙명적인 무관심이 불러온 마비가 활기 넘치는 아이를 무생물처럼 변화시켰고 대초원에서 아이들은 눈에 거의 띄지 않게 되었다. 보울비에 따르면 안전한 애착은 아이에게 세상을 탐험할 자신감을 준다.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만약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아이가 겁을 먹었을 때 아이는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안심할 것이다. 보울비는 우리가 삶을 통틀어 탐험을 하고 다시 애착 대상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지속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안정되게 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우리는 더 멀리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긴밀한 유대관계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애정어린 보살핌을 주는 사람을 내면화하게 된다.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아이의 내면화된 양육자는 신뢰할 수가 없다. 더 나쁜 경우는 아이의 양육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내면화된 양육자, 보살핌을 주는 자가 아예 없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사람들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스스로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경험을 왜곡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방어적이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불안함이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은 점점 커지게 된다.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대담하고 더 탄력 있게 만든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잘 받아들이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유아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신의 유아기 욕구를 충족시키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공허하며 항상 대체적인 거짓 만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스스로 작다고 느끼게 된 아이는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항상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잠시 멈추는 순간마다 시답잖은 잡담으로 채워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체 만족은 유아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신경증 환자들은 끝없는 갈망과 실망의 순환에 갇히게 된다. 유아들은 필요한 것, 즉 따뜻함, 안전,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신경증을 앓는 성인은 필요하지 않은 것, 즉 술, 포르노, 마약, 명품 옷, 비싼 식당 등을 추구한다. 대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정체성, 즉 가짜 자기를 만들어낸다. 이 가짜 정체성이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게 되면 충족되지 못했던 유아기적 욕구를 가진 실제 자기는 점점 감각을 잃고
조용해진다. 신경증 환자는 살아있지만 제대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삶이 더 이상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누군가의 삶처럼 느껴진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 과거 심리학 이론들이 육아에 융통성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적용된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 행동주의 이론을 확립한 존 왓슨은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에 기본을 둔 조언을 했는데 안아주는 것이나 입맞춤을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반응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피하라고 하였다. 이 스파르타식 체계가 자립적인 아이로 자라나도록 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이들과 아침에 악수하라. 어려운 일을 훌륭하게 잘 해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라와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왓슨의 두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 한 명은 자살을 했고 다른 한 명도 자살 시도를 했다. 살아남은 아들은 아버지의 육아 방식을 비난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위니캇은 BBC에 의해 방송된 일련의 라디오 강의를 진행했다. 위니캇은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을 안아주라고 촉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듣는 사람들을 안아주었다. 위니캇은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안아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른으로 성장한다. 사랑은 모험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험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서 확인할 수가 없다. 왜 현재의 애인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느낌이 좋다와 같은 애매한 대답을 한다. 이끌림에 대한 언급도 흔하다. 10중 8구 느낌이 좋고 퍼즐의 다른 한 조각을 만난 것과 같이 상호 보완되는 이런 모호한 감각들은 안전함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들이다. 우리는 보통 애인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안전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1990년에 6개 대륙, 33개국, 9,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제 배우자 매칭 프로젝트에서 미래의 애인으로 가장 돋보이는 자질은 친절과 이해심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안전함은 결코 따분하지 않고 섹시하다. 심리학적 지식에 프로이트가 이바지한 것 중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거의 없다는 그의 주장이었다. 우리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후 정당화이며 우리는 종종 틀린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무의식적 기억이나 뇌에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극에 의해 촉발된다. 무의식은 우리가 원하는 비밀을 넘겨주지 않는다. 무의식에 잠긴 기억을 되찾으려면 거침없이 말하는 것과 반성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과거의 사건,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정의했다. 반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비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심지어 이성적인 행동도 무의식의 어둡고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다. 무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프로이트는 기억, 생각, 그리고 감정이 무의식 속에서 함께 뭉쳐서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체계적으로 편견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집합체를 묘사하기 위해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융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콤플렉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콤플렉스의 존재는 그 결과들을 관찰해야만 추론할 수 있다. 무의식은 깊고 우리가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동들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정신분석학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만들었다. 잘 훈련된 행동, 예를 들어 운전과 같이 완전하게 자동화된 활동 때문에 뇌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의식적으로 신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모니터링하지 않고서도 운전과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미국 과학심리학의 대부인 윌리엄 제임스는 1890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과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들이 궁극적으로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가 방금 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 편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시험을 볼지, 어떤 직장에 지원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아이를 가질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며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누군가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다. 최선의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 기억을 발견하고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회상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격려와 지지, 객관적인 의견들을 들려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밝혀내야 할 기억들은 고통스러운 유년기의 기억, 성추행이나 폭행,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기억들, 지저분한 비밀들, 창피한 기억과 같이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기억들, 더러운 비밀, 받아들일 수 없는 소원, 우리의 결점을 드러내는 기억, 불완전함, 손상처럼 우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들춰내어 조사하는 걸 꺼려하는 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적인 용어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항이다. 감추어진 내면을 파헤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진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낯선 사람이다. 뇌는 과거에 보아왔던 사물의 규칙성을 바탕으로 빈틈을 메운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억은 재현이라기보다는 재창조나 재구성에 가깝다.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불안한 충동, 생각 또는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밀어넣거나 억압할 수 있다. 우리가 방어적일수록 우리는 현실에서 점점 괴리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까워질 수가 없다. 어느 정도 방어적인 것은 정상적이지만 지나치면 경험의 빈도가 줄어들고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방어 메커니즘은 삶을 단기적으로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왜곡이다.
일단 방어 기제가 자리 잡게 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방어 기제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계와 자아의식을 체계적으로 왜곡하는지 대부분 알지 못한다. 이 왜곡으로 인해 우리는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한다. 방어 기제는 우리가 갈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비판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치해질 수 있다. 그들은 책임감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유아기로 퇴행하여 스스로를 방어한다. 방어는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줄이지만 깊이 뿌리내린 방어는 그것의 효용성보다 더 오래 지속할 것이다. 해리는 개인이 스스로를 경험으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인데 이것은 트라우마의 역사와 큰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자신들을 잘라냄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성적 또는 육체적 학대와 같은 정신적 충격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분리시키며 학대를 받는 신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어 더 쉽게 견딜 수 있게 한다.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변경된 의식 상태로 후퇴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의 주나라에서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는 수천 년 동안 합리성은 인간성을 정의하는 속성으로 여겨졌다. 이성의 상실은 항상 정신병과 연관되어 생각되었고 이성은 항상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다. 2007년 사망한 앨버트 앨리스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로 합리적 정서 치료라고 칭하는 논리 기반의 치료법을 개발하였다. 현대에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로 알려져 있다. 앨리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건들이 악의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석될 때 불안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햄릿은 원래 좋고 나쁜 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했는데 셰익스피어가 더 우아하게 이러한 견해를 반복했다고 할 수 있다. 앨리스는 인간은 생존과 행복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고 반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한다. 앨리스는 생각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생각은 감정을 견고하게 하고 감정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울적할 것이고 그 슬픔은 또한 실패에 대한 생각을 불러올 것이다. 앨리스는 인간의 뇌가 항상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믿었다. 앨리스는 A. 선행사건, B. 신념, C. 결과 이 셋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ABC 체계를 제안했다. 선행사건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특정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려운 면접 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나는 완전히 쓸모없어 또는 거부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와 같은 평가적인 사고이다. 결과는 한 개인이 나타내는 반응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결론과 행동들이다. 상기의 예에서 결과는
마지못해 다른 일자리의 면접을 보는 것과 우울하고 무가치한 기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 사건과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추정하지만 앨리스는 이 추측이 틀렸다고 말했다. 자기 패배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괴로움과 같은 결과는 거의 항상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감정적인 어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신념을 수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들여다보기를 시작하기 좋은 장소는 우리 머릿속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17세기 이후 의학문헌에 기술되어 왔지만 민담과 신화에 먼저 이러한 변형에 대한 사건들이 등장했다. 늑대인간은 주목할 만한 예시이다. 다중인격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9세기 중반부터 활발했으며 이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현대 소설에 반영되었다. 의사들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분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오늘날 고전적인 정신분열증은 한 개인이 의식의 단절과 다른 자아에 대한 기억의 부재를 경험하며 이를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부른다. 고통을 다루는 일반적인 전략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아의 의식적인 면과 자아의 구현된 면의 분리를 시도한다. 분열은 고통을 용이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다중인격은 보호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이 너무 벅차서 단순한 일도 감당하기가 버겁다. 하지만 방어기제는 현실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이것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프로이트는 마음을 원초와, 즉 이드, 자아, 즉 에고, 그리고 초자아, 즉 슈퍼에고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성격 구조의 세 가지는 무의식, 의식, 그리고 양심과 거의 일치한다. 원초와의 내용은 완전히 무의식적이지만 자아와 초자아도 무의식적인 영역이 있다. 자아는 한 개인의 정체성이 현실과 거래하는 통로이다. 그것은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서 어려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 명의 마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2마리의 다루기 힘든 말을 조종하려는 것과 같다. 의식적인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 예로 원초아가 원하는 성적인 요구는 충족되어야 하지만 초자아가 강요하는 도덕적 엄격함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만일 원초아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자아는 원시적 충동에 압도될 것이고 불안해할 것이다. 또한 자아는 가혹한 초자아의 질책으로 크나큰 죄책감과 수치심에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상호 순응과 균형에 도달할 때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심리적 문제는 자아의 각 부분들의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한다. 사실 진정한 자아와 거짓 자아 사이의 투쟁이라는 생각은 후기 프로이트 심리학의 주류이다. 도널드 위니캇은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불충분한 돌봄으로 정의되는 부족한 양육은 거짓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특히 갓난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적인 시기에 양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아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방어적이며 타협적인 전략을 발달시킨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진짜 자아가 거짓 자아 뒤로 완벽하게 감춰진다. 진짜 자아는 현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삶은 공허해진다. 인간 중심 치료를 개발한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 또한 자아의 분리를 인식했다. 자아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개념이 진짜 자아와 많은 점이 겹칠수록 우리는 삶에서 더 큰 만족을 경험할 것이다. 로저스는 이 상태를 일치라고 묘사했다. 반대로 자아와 진짜 자아가 어긋나고 일치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불만족스러워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칼 융은 마음을 자주 의인화했다. 우리는 영웅, 마법사, 처녀가 등장하는 신화와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이미지와 특정한 성격 유형을 보아왔고 이러한 성향이 주는 종합적 효과를 보아왔다. 임상적인 증거와 인류학적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융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 묻혀있는 이 원형이 후손에게 유전되며 또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개성화는 중년기 위기를 겪으면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할 때 시작된다. 개성화의 성취는 바로 한 단계 더 높은 존재로의 변환을 나타낸다. 이는 신비가들이 추구하던 자기 실현과 유사하다. 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전제는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의 힘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 자아의 분열이나 파편화가 인간의 불행과 불안, 불편함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생각은 심리치료의 역사에서 많은 주요 학자들의 저술에서 드러난다. 자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모든 지각을 수반하므로 자아가 갈라지고 쪼개지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감각들도 갈라지고 쪼개지기 시작한다. 우리 주변의 세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감각을 잃게 되고 불확실하고 무섭게 느끼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합된 하나로 경험하는데 통합이 위협을 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것이다. 우리가 만일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면 동요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되며 삶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공언할 때, 즉 친한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들은 재미있다. 그러나 이야기들은 또한 정체감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좋은 이야기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잘 구성된 주장보다 항상 더 설득력이 있다. 이것이 포퓰리스트와 독재자가 미묘한 토론보다
단순한 이야기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이야기가 유아의 관심을 사로잡고 스토리텔링이 보편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매우 근본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이야기는 경험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인과 결과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을 더 탐험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동화 속에서 괴물을 만났을 때 괴물을 죽여야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이야기들은 장애물을 식별하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하며 세상을 이해한다. 또한 경험을 의미 있는 순서로 정렬하면서 자신을 이해한다. 동화는 종종 부모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모든 어린이가 직면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도전인 독립을 성취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에는 집을 떠나 외롭게 길을 떠나야 하는 젊은이가 등장한다. 모험을 하는 동안 주인공은 사랑할 누군가를 찾는다. 분리불안 문제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다. 동화는 아이들이 은밀하게 현실에 접근하는 수단이다. 감각 정보는 시상이라고 하는 뇌의 구조를 통과하며 여기에서 정보의 흐름이 통합되어 기억을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충격적인 경험에 압도되면 시상은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중단한다. 정보는 단편적인 형태로만 저장된다. 트라우마 기억은 접근할 수 없거나 불연속적이다. 기억해야 할 사건의 논리적 순서는 없으며 감각과 감정의 섬이 있을 뿐이다. 뇌의 왼쪽 반구가 비활성화되면 경험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혼란스럽게 되고 무너지고 만다. 나는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어 왔다. 지진이나 익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끔찍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거리에서 공격을 당했거나 전쟁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싸워야 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는 산산이 부서진 경험을 묘사했다. 그들 모두는 좁은 의미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이야기의 에피소드로 트라우마를 기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줄거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전체 인생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다. 정도는 덜하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내담자는 종종 자신의 인생 사건에 대하여 치료사에게 혼란스러운 설명을 하고 치료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절되고 조각난 이야기를 의미 있는 이야기로 해달라고 주문한다. 고통받는 개인이 덜 혼란스럽고 더 통제력을 가졌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심리학자 메리 메인과 동료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자기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가 잘 짜여 있으면 더 만족스럽고 덜 불안하다. 법의학 심리학자 데이비드 켄터는 폭력 범죄자의 내적 이야기는 황폐화되어 공감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성의 상실이 따르며 사람들의 고통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다. 좋은 삶은 좋은 책처럼
편집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원인과 결과의 패턴에 따라 진행되는 에피소드를 정렬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뇌는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광활함 속에 존재한다. 이야기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다. 우리는 안심하고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야기가 있다면 우주는 덜 무섭다. 이야기가 사실일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2011년 익명으로 발간된 책 뇌의 비밀스러운 삶에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맨은 행동은 단순히 경쟁하는 자아 간의 전투의 최종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내면의 이야기꾼은 일상에 대한 논리 패턴을 꿰매기 위해 24시간 내내 작동한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본질이다. 만일 당신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줄거리를 잃을 위험이 크다. 한 개인은 단 하나의 인격을 가진다고 하기보다는 연극 출연진에 가까우며 역할이 일치할 때 건전한 정신건강과 더 깊은 성취감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배우가 대본을 따라 읽을 때 하나의 앙상블로 함께 연기하는 것처럼 자아는 이야기로 결합된다. 사냥꾼 나르키소스는 나무로 둘러싸인 웅덩이를 발견한다.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사랑에 빠진다. 나르키소스는 욕망의 대상에 키스하고 포옹하려고 시도하나 필연적으로 좌절하고 만다. 그는 연못을 떠날 수가 없다. 그는 연못에서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 응시할 뿐이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는 19세기 말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나르시시즘은 이제 외모에 집착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어체로 사용된다. 지적 허영심, 개인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와 같은 모든 형태의 자부심과 과대평가가 포함된다. 나르시시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느끼며 예외적이라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대중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외친다. 어느 정도의 자기중심성은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서는 자기중심성은 결국 자기 패배를 불러올 수 있다. 다윈주의가 기독교의 도덕 개념을 받아들였다면 진화론의 주요한 죄는 이기심일 것이다. 인류의 초창기 환경에서 사회적 붕괴는 신속한 멸종으로 이어졌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좋은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초기 인류는 함께 협력하며 살아남았고 혼자일 때는 죽게 되었다. 부족에게 이로운 것은 개인에게도 이로웠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은 사심없는 행동은 부족의 규모를 유지하고 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무리를 지어 사냥할 수 있게 하고 포식자로부터 부족을 방어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에는 소수의 이기적인 개인이 있고 그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사회적 결속의 장점은 사라진다. 나르키소스는 그들 자신에게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되려면 유아기의 과대망상은 과거에 두고 와야 한다. 유아는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겸손한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며 유아는 원초적인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성장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뒤로 물러나 퇴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아기로 퇴행한 개인은 아기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극도로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 현대 정신건강 통계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근대성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환경 변화의 속도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적응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셀카보다 현대 나르시시즘을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의 4분의 3은 자신의 사진이다. 구글 통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매일 9,300만 장의 셀카가 찍히고 매년 200억 장 이상이 구글 서버에 업로드된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퇴행적이고 유아적이다. 자신의 가치를 좋아요, 리트윗, 그리고 낯선 사람의 승인과 같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흐름에 맡기는 개인은 고통받을 가능성이 크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이가 들면서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거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인하며 자기 기만과 자기 망상에 빠진다. 수천 년 동안 종교는 자아 초월과 관련된 수행을 옹호해왔다. 여기에는 명상과 끊임없는 기도, 찬송이 포함된다. 많은 심리 치료사들은 자아를 초월하는 것이 유익하고 변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칼 로저스와 에리 프롬은 각각 현재의 순간과 지금 여기에 살 것을 추천했다.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경험에 열려 있을 것이고 현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덜 지각하지만 더 살아있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나 활동에 완전히 몰두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몰두하게 되고 시간은 빨리 간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고 불렀다. 운동선수와 음악가는 매우 유사한 것을 몰아 일체의 상태로 경험한다. 이러한 각성 경험 중에 개인은 자기인식을 덜한다. 1950년대부터 환각제의 연구자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가 자아의 죽음, 즉 완전한 자아감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모든 상태, 명상 경험을 포함하여 공통점은 줄어든 자기인식, 자기감의 상실이다. 이것은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절정 경험이라고 부르는 완전히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이 달성한 경이로움과 무아의 경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시적인 자기인식 상실을 경험한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더 강해지는 걸까? 자연과 교감하거나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내려올 때 당신은 가장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한 경험은 자아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즐겁다. 자아는 감각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신경계의 채널이 활짝 열리게 되어 최대의 강도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아무것도 방해를 하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에 이어 자신이 자아 도취적인 인류에게 세 번째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윈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지배하도록 신이 설계한 창조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오히려 인간은 우연한 사건과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는 돼지나 개코 원숭이보다 더 신성한 동물이 아니다. 프로이트의 세 번째 타격은 우리가 통찰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정신 분석을 통해서 밝혔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왜 다른 행동이 아닌 특정 행동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헤매고 있다. 프로이트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이 일과 사랑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근면하고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회에 기여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우리는 더 원만하고 완전하다고 느낀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나는 다시 젊어지고 싶다. 나는 완벽해지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라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소망으로 부풀려지고 있다. 이러한 욕망들은 시장에서 충족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원할 때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바뀐다. 이러한 태도는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킨다. 독일 태생의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구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1976년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를 출간했다. 프롬은 이 책에서 인간이 물건을 얻는데 덜 몰두하고 경험에 더 개방적이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롬에 따르면 인간 조건의 핵심 문제는 자연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분리이다. 그 결과 우리는 자주 무력감과 불안을 경험한다. 프롬의 기여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낸 것이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는 것을 얻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프롬은 인간의 정신생활이 두 가지 기본적인 양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이다. 소유적 실존 양식은 물건들을 원하는 상태이다. 더 많이 원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작아지고 우리의 존재가 작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원하게 된다. 소유적 실존 양식의 대안은 존재적 실존 양식이다. 존재적 실존 양식에 있을 때 우리는 물건을 획득하려는 동기가 없다. 대신 경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상태에 있다. 경험은 과정이며 물건이 아니다. 갖는 것이 주로 소유, 버티는 것이라면 존재는 주로 놓아주는 것이다. 프롬은 서구 사회가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생태적 재앙과 세계적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마지막 운명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주장을 했다. 사람은 모든 형태의 갖고 있음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충분히 존재하는 존재이다.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성향, 관계와 사랑을 종합하여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로 선량한 지성을 가진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우리는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목표를 추구하며 그 목표 중 가장 매력적이고 숭고한 것은 궁극적인 답을 찾는 것이다. 종교는 우리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찾아왔지만 여전히 삶의 의미에 대한 합의는 없다. 부자들 역시 우울하다. 그들은 인류가 지난 10,000년 동안 고민했던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기꺼이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는지. 지금까지 삶이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빠져 있다면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